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 문학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으로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골라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자 다니엘 디포와 그의 시대 함께 좀 둘러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릴 적 동화판으로 읽긴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다니엘 디포가 이 작품을 발표한 해는 1719년인데요. 네.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줄거리가 어린이용으로 줄여진 것처럼 제목도 꽤 줄여져 있습니다. 원래 정식 제목을 직역하면 요크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삶과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 네, 이게 원 제목이고요. 우린 그걸 줄여서 로빈슨 크루소라고 네. 부르는데요. 이 네.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파란만장한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야기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긴 했지만 네. 좀 더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로빈슨 크루소가 요크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도 자신처럼 중산층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유층의 타락함과 빈곤층의 비참함을 피할 수 있는 이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공무원 해라, 공무원이 최고다 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구관아님한테는 직접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당황할 수 있으니 저를 포함한 꽤 많은 남자 아이였던 시절의 남자들은 항상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시기를 통과를 하곤 하죠. 아니, 맞아요. 예. 네, 네. 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 얘기를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본성입니다. 맞아요. 큰 선거를 앞두면 우리 아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뭐라고? 누구 찍을 거야? 어. 아빠 누구 찍었어? 늘 물어보고요. 제가 저의 정치적인 방향을 아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좀 알겠는데 아빠는 잘 모르겠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왜 알려주지 않느냐? 제가 그러죠. 아빠는 아빠의 말 때문에 네가 그런데 영향을 받는 너의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데 아빠의 말이 영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들은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냐? 아빠가 네. A를 말하면 네가 A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아빠가 B를 지지하면 네가 B를 적극적으로 싫어할 것을 걱정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저는 원수가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네. 아비사례의 역사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정하고 한 걸음 나가는 게 사상의 역사였던 것처럼 제가 아들에게 너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로빈슨 크루소도 중산층으로 안정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염원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갑니다. 떠나자라고 바다로 가는데요. 첫 번째 항해에서 바로 폭풍을 만납니다. 목숨의 위기 앞에서 젊은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댈 곳, 신앙의 힘으로 신이시여 여기서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안정되게 착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폭풍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여러 번 하죠.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단 한 가지를 그것도 맞네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이 가라앉고 네. 금방 다시 방랑벽에 또 사로잡혀서 이번에는 무역선을 타는데요. 세상에 한몫 잡습니다. 첫 항해 때 네. 성공적으로 무역을 이거 괜찮네. 그냥 육지에서 아버지 말만 듣고 일했으면 이런 재미를 못 봤을 텐데 하는 그 역시 나의 갈 길은 바다에 있어라는 체험을 하죠. 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항해에서 해적선한테 습격당합니다. 이번엔 파도가 아니고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한테. 인간에게 공격을 당하는데요. 해적선들한테 습격당해서 가진 것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자기 존재를 빼앗깁니다. 존재요? 노예가 됩니다. 와. 노예가 되어서 2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노예 소년과 함께 극적으로 탈출을 하고 포르투갈 선장의 도움으로 브라질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장을 하게 돼요. 농장주로 꽤
또 재미를 보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농장을 번창을 시키는데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바다를 향한 그 정도면 안 나갈 법도 한데. 병이죠, 병. 와. 이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으로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나는 날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항해 때 정말 신의 진노가 찾아오는 거죠. 너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봐라. 센 폭풍우가 오는데 이번에는 배가 난파가 될 정도로, 배가 파괴가 될 정도로 센 폭풍우였어요. 그리고는 배는 난파가 됐고 로빈슨 크루소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홀로 살아남아 표류하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나중에 난파된 배의 잔해를 살펴보니까 배에 탔던 다른 선원들은 다 죽고 자신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편으로는 경외감, 감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절망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좌초된 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꺼냅니다. 네. 밧줄, 도끼, 총, 식량, 화약 뭐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건져 올려서 일종의 정글의 법칙을 찍는 거죠.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그 섬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일종의 요새 같은 집을 짓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섬에서 생활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이 고독한 생활이 로빈슨 크루소에게 깊은 내면의 성찰과 종교적인 각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옛날에 함부로 살았는지 반성하고 또 병을 한번 심하게 앓거든요. 네. 이 무인도에서 병을 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도 없고. 예,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쓴 약이 뭐냐 하면 그 담배, 네. 천연 담배 나무를 발견해요. 담배 잎을 씹고 뭐 럼주, 술에다 담궈서 우려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를 약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잎을 우려낸 술을 마시면서 그 병을 통과한 거죠. 네. 담배 잎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아니면 그의 면역력이 힘을 발휘했는지, 그도 아니면 그의 신앙심 혹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 했던 신의 섭리가 힘을 발휘했는지 그가 일어나는데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아주 끔찍한 꿈을 꾸고 성경 구절을 보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서 이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그러면서 무인도에서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흙으로 그릇 만들고 밀랍을 채취해서 초를 만들고 또 염소들 또 길들이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런 자급자족의 삶을 개척해 가다가 네. 나중에 15년 만에 섬에 간 지 15년 만에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뭘요? 사람의 맨발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인도잖아요.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다 조사해봤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있지? 발자국이 있는데 네. 발자국이 신발 신은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냥 맨발 발자국이죠. 즉 그 섬에 출몰하는 일종의 당시의 표현으로는 야만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다 보니까 해안에서 네. 그들이 파티를 벌이는 흔적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고기를 구워 먹을 흔적을 발견하는데 아무리 봐도 남은 뼈가 인골인 거죠. 사람의 뼈. 사람을 먹었구나. 식인종들이 식사하러 오는, 파티하러 오는 섬이 바로 이 섬이었던 거예요. 와. 로빈슨 크루소가 15년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15년 모를 때는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이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식인종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개척하고 건설하는 삶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은둔하고 방어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돼요. 그리고는 또 8년을 잘 버팁니다. 23년째 식인종들에게 잡아먹기 직전이었던 또 다른 식인종, 다른 부족끼리 전쟁을 해서 패배자를 잡아먹는 거죠. 한 식인종 청년을 구해주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데이를 구해주고는 하인으로 삼는 거죠. 하인 혹은 노예로 삼으면서 그에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가르쳐요. 프라이데이에게 말을 배울 생각은 로빈슨 크루소에게 1도 없습니다. 나의 말을 배워라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가치관을 공유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도까지 예. 이게 이제 제국주의, 당시 제국주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데이와 말이 통하게 되면서 바깥 세상 소식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 가면
또 다른 흰 사람들, 로빈슨 크루소가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스페인 선원들이구나. 스페인 선원들이 살고 있다라는 육지의 소식을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좋아, 한번 배를 만들어서 탈출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네. 프라이데이와 크루소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혀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스페인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크루소는 지금부터 그 섬의 군주가 되는 거예요. 3명의 신민이 자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 프라이데이 부자와 스페인 사람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섬에 온 지 27년이 넘었을 때 27년? 네, 영국인 반란, 선상 반란, 영국인들의 배에 선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네. 그 배를 뺏긴 영국 선장과 동료들이 그 무인도에 이제 또 떨어지게 왔어요? 된 거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선상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은 무인도에 누가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글의 법칙으로 단련된 로빈슨 크루소가 네. 프라이데이와 함께 그들을 도와줘서 배를 되찾는 데 성공하고 섬에 표류한 지 28년 2개월 19일 만에 영국으로 돌아갈 배에 몸을 싣는데요. 영국, 정확히는 잉글랜드에 돌아가서 보니까 네. 이 사람에게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크루소한테. 브라질에서 농장을 개척했었잖아요. 네네. 4년 동안 농장주 노릇 했었잖아요. 그동안 이게 너무 잘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농장이? 예. 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노예선에서 탈출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포르투갈 선장도 찾아서 보답도 하고 남은 생을 정리를 하려고 하죠. 영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바다를 향한 들끓는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옛날에 자기가 표류했었던 무인도에 가보니 옛날에 거기 있던 영국 반란 선상 반란 일으켰던 선원들이 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서? 개과천선에서 잘 살고 있어서 야 너희들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외롭습니다. 이 섬이 그 농사 짓고 가축들 길들여서 살고 하기에 저희들이 마음 잡고 살기 좋은데 마음 잡고 살려니 처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실 만한 여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염소도 좋은데 뭐 소나 양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네. 자 이런 곳이 있는데 가보실 분에서 여성들도 모집하고 가축들도 사서 그 섬에 추가 물품, 기술자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일종의 식민지 개척의 기반을 다져주고는 나는 또 저 미지의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난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주인공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조난을 당하는 것이 이 작품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근대의 바다를 보면 뭐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많이 발달하긴 했다지만 무사 귀환을 좀 장담하기가 이제 힘든 공간이 바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빈슨 크루소는 바다를 왜 이렇게 열망하고 바다로 나가는 걸 왜 좋아했을까요? 원래 고대의 문학 작품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는 공포의 공간, 미지의 공간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런데 고대로부터도 미지의 공간에 대한 끝없는 알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알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서 금전적인 현실적인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했었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또 다른 기회의 공간이었죠.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지중해를 누비는 해적이었던 것처럼 네. 영국인들도 세계를 좁다 하고 그렇지. 누비는 국가 단위의 해적 노릇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탐욕스럽고 진취적인 한 젊은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네. 당시의 영국 사회 혹은 유럽 사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브라질에서 번창하고 있는 농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뒤로 한 채 떠날 만큼 끝없는 욕망,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또 제국이 되기를 원하는 혹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작은 욕망의 소시민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는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욕망을 로빈슨 크루소가 잘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작가도 로빈슨 크루소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안에 불합리한 성향 혹은 사악한 힘에 이끌리는 듯한 면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그리고 검증된 길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의 어떤 불합리하고 일종의 사악한 면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충동적이고 불합리한 면모들이 실은 인간의 역사를 한 걸음 더 진보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작동해 왔다라고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작가님께서 줄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한번 공개 흐름이 바뀐 순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바로 발자국이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네. 무인도인줄만 알았던 그곳의 사람 발자국. 네네. 이 뭐 상징하는 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 사람은 섬에 표류하고 이곳이 무인도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네. 처음엔 자기만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혹은 절망감, 고독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점점 요새도 짓고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죠. 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난 스마트폰에서 전화 기능만 없으면 좋겠어. 왜요?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다든지 뭔가 재밌게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네. 제가 누리고 있었던 그 세계의 작은 평온함이 깨어지는 거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다시 이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느낌으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 휴대전화가 전화만 안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 도구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역설적이긴 한데요. 네. 연결이 도구인데 연결이 가장 거북할 때가 가끔씩 있는 거죠. 근데 꼭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리는 안정감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형 상태가 깨지는 것이 싫을 때가 있죠. 그때 생긴 발자국이 사람들을 굉장한 복잡한 감정으로 이끌어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 평형 상태가 굉장히 밀도 있게 오랫동안 유지된 독특한 국가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혹은 난민 이런 이슈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순간 한국 사회는 발자국 본 로빈슨 크루소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오히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또 행정적인 프로세스도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 사회는 그런 준비가 별로 돼 있지 않은 그러네.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 부산에 혹은 남해안에 어떤 그 백인 선원이 표류했다. 이러면 이 한양으로 장계가 올라가고 한양에선 다시 어떻게 할지 막 신하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그걸 해결하고 이제 방법이 이제 내려올 때까지도 한참 동안은 또 부산이나 남해안의 어느 지역에서 이 사람을 밖에 못 나가게 집안에 가둬놓고 이제 밥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길게 보내고 결국 그 사람을 한양으로 옮겨와라라고 하는 동안 사람들 구경거리 되고 그렇지. 온 국가가 한 사람의 표류 때문에 충격에 휩싸이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지극히 안정된 일종의 평형 상태 속에 있었던 개인이나 네. 공동체가 그 평형 상태가 깨어진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보았을 때 발견하는 보이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가 인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동시에 인간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크루소가 그 전까지는 네. 자기의 지금 삶이 형벌, 침묵의 삶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굉장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면서 인간을 본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일이며 하느님께서 제일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일이다라고 억지로 이것을 수긍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안에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연결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연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저는 택시를 탄 사람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택시요? 네. 택시를 탔을 때 네. 승객과 또 운전기사의 마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승객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잠깐 택시를 스쳐갑니다. 네. 택시기사님은 하루 종일 고립된 상황에서 라디오만 유일한 벗이기 때문에 승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꽤 많은 택시 승객들은 그 소통을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신의 평온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혹은 택시 탔을 때 잠깐 숨 돌리고 싶다거나 택시 타고도 잠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다음 걸 생각해야 될 때 맞아. 그때 자신의 평정을 깨트리는 택시 기사분의 적극적 소통 의지가 마치 발자국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비유가 좋았습니다. 네, 이런 발자국은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의 섬 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고독한 생존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변화,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복합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발자국에 상징하는 의미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 책이 근대성, 그러니까 개인의 각성과 인문 정신을 깊이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기독교적인 요소 또한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경책도 나오고 또 네네. 회개 네. 이런 단어 나오니까요. 네, 이 작품을 동화로 읽었을 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주제인데요. 몰랐어요. 약간의 흔적은 있지만 네. 그런데 이 작품을 완역본으로 보면 그 부분에 꽤 많은 비중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겉핥기가 아닌 상당히 풍부하고 심오한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영문학자들은 이 작품을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영적 자서전 장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영적 자서전을 소설적인 형태로 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작품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작품인데요. 작가 데니얼 디포 자신도 비국교도 장로교 출신이었고 성직자가 될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배경이 작품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제가 죄와 회개,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죠. 그리고 신의 섭리, 디바인 프로비던스, 뭐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는 동시에 위선과 실용주의, 마치 로빈슨 크루소 돈은 배에서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돈은 다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물욕으로부터 초탈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밧줄, 화약 이런 것도 악착같이 챙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내가 돈으로부터 초탈한 어떤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현실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식민주의, 당시의 종교를 앞세워서 일종의 선교를 앞세워서 이민족들, 야만족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민족들을 문명화시키고 복음화시킨다라고 말했었던 당시 제국주의 기독교의 모습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종의 신앙의 도구화 같은 것들도 이 작품 안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적인 알레고리나 영적 자서전을 넘어서서 기독교적인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로빈슨 크루소의 인생, 모험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공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린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작품의 살아남기 시리즈의 면모에 주목했었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어떤 개인의 자립정신, 생존을 위한 문제 해결, 뭐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급박한 환경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지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요, 고독과 인간 소외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또 시간에 따라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서 루소가 유일하게 교육을 위해서 읽혀야 될 작품으로 이 작품을 꼽았다고 했잖아요. 크루소의 섬 생활을 사회적인 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천국과 같은 삶으로 이야기했지만 정작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섬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련을 겪는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적인 삶을 모두가 꿈꾸지만 그 삶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가슴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 있을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발자국이 나타났을 때 나의 고독을, 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고독을 갈망하지만 연결을 갈망하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고독을 갈망하는 우리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성찰하게 해준다는. 고독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완전 모순 덩어리인데요. 그렇죠. 우린 둘 다 갈망하죠. 그 모습을 잘 성찰하게 해주는 작품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또 이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에 표류 작품을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때로 표류하는 이야기. 때? 여럿이 무리로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의 15소년 표류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소년이 나옵니까 그러면? 네, 15명. 사실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